과정이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19층, 봉인된 복도는 차갑게 침묵하고 있었죠. 이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진실이 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봉인된 방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그리고 그는 결국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 순간 그가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불러올 거라는 거요. 강성그룹 본사 설계부 복도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발소리조차 카펫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이 공간에서 이준호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그의 손끝에는 연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그 연필은 백지 위에서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 때마다 그는 연필을 돌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확히 3번. 그리고는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호 자신도 언제부터 이런 습관이 생겼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그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었고 설계도를 그릴 때면 자연스럽게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이 대리 아직도 그 도면 잡고 있어? 옆자리에 김 과장이 커피잔을 들고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마무리 중입니다. 점심때까지 제출이던데 괜찮겠어? 김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다시 도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강성그룹이 진행 중인 복합상업시설의 기본 설계도였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준호는 도면 위의 기둥 배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비율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설계는 틀리지 않았지만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했지만 공간의 흐름이 어색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며 느낄 리듬이, 건물이 숨쉬는 방식이 어딘가 비틀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지우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하나를 지우고 다시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왼쪽으로 5.3cm. 그 순간 도면 전체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설계자는 그걸 잊으면 안 돼.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이희수. 20년 전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붕괴되며 실종된 사람. 그리고 준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이름. 실패한 건축가의 아들.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완벽한 설계를 그렸습니다. 밤을 새워 도면을 다듬었고 졸업 작품은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 5곳에서 서류 탈락했고 6번째에서야 간신히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성그룹이었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중앙에 앉은 사람은 인사팀장이었고 양옆에는 설계부장과 기획실장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준호 씨, 혹시 20년 전 강동 복합 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시나요?
준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아버님이시죠? 인사팀장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연민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왜 강성그룹에 지원하셨습니까? 준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설계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명예를요? 내 아버지의 설계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획실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제 설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철학과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요.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3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외벽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준호가 처음 이곳에 출근했던 날 그는 건물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이 그룹의 회장인 강태성은 준호의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설계 과실로 인한 건물 붕괴, 그리고 그 사고로 강 회장의 아들, 당시 11살이던 강희연이 실종되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준호의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법정에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소. 라고 외쳤고 언론은 그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축사 자격, 재산, 그리고 명예.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데리고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새 학교, 새 이름은 없었지만 낯선 시선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림을 그렸고 건물을 그렸고 언젠가부터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준호야, 다른 길은 없니? 꼭 건축을 해야겠니? 네. 너도 아버지처럼 힘들어질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증명할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준호가 도면을 그리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성그룹 설계부는 18층에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공간이었고 준호는 그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수정하고 검토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친하게 지내려는 이도 있었지만 준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친구를 만들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사석 달째 되던 날 준호는 처음으로 19층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설계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이대리 회장님께 보고할 자료 정리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못 올라가거든. 준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9층 버튼을 눌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18층과 달랐습니다. 더 넓고 더 조용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실 비서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던 순간
준호는 멈춰 섰습니다. 복도 한쪽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들과 달랐습니다.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문 전체에 철제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중앙에는 자물쇠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쪽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준호는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아, 저는 설계부 이준호입니다. 부장님 심부름으로. 설계부요? 여성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인가 보네요. 여기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비서실로 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는 내내 그 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20년 전 아버지가 남긴 설계 노트에 자주 등장하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숨겨진 기둥 서명. 아버지는 자신만의 설계 철학을 설명하며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건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둥이 있다고. 그것은 구조도에 표시되지 않지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준호는 어렸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물리적 기둥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 공간의 흐름, 건물이 품은 이야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기둥은 어쩌면 저 방 안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비서실에 서류를 전달하고 18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도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3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끄고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가락은 19층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고 발소리만이 카펫 위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철제판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 방 안에 모든 진실이 있습니다. 준호는 손을 거두고 뒤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 발표가 있던 날, 준호는 처음으로 강서진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공간이었고 길쭉한 테이블 주위로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계부, 기획팀, 그리고 경영지원실 직원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펜을 꺼냈습니다. 회의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3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앞쪽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PM을 맡은 강서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서진, 강 회장의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특혜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용산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고요. 예산은 500억, 공사 기간은 2년입니다. 화면에 부지 사진이 떴습니다. 넓은 대지였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보였습니다. 설계 콘셉트는 연결입니다. 건물과 사람, 사람과 공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설계팀은 오늘부터 기본 구상에 들어갑니다. 서진은 참석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설계팀은 따로 남았습니다. 부장이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김 과장은 구조 검토, 박 대리는 외관 디자인, 이 대리는 공간 배치 초안 잡아봐. 준호는 자료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용산 부지도면, 주변 환경 분석 자료, 유사 사례 보고서. 그는 하나씩 펼쳐놓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공간 배치, 건물의 뼈대를 짜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디에 로비를 두고 어디에 계단을 놓고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 설계하는 일. 준호는 이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백지를 꺼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기 전 항상 손으로 먼저 그렸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선 하나, 선 2개, 점 하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로비로 이어지는 동선, 전시 공간과 공연장의 배치, 옥상 정원까지. 그는 도면을 출력해서 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오, 빠르네, 한번 볼까? 부장은 도면을 펼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데? 비율도 좋고, 근데 이 부분은 부장이 로비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기둥이 없어도 돼? 여기 하중이 꽤 클 텐데. 네, 괜찮습니다. 이 비율로 하면 측면 벽체가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구조팀이랑 한번 검토해봐. 그리고 PM한테도 보고해야 하니까 내일 오전에 강 팀장한테 가져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도면을 들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의 사무실은 복도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 계십니까?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계부 이준호입니다. 공간 배치 초안 가져왔습니다. 아, 네, 여기 놓으세요. 준호는 도면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20초.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도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팀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진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대리 이거 혼자 그린 건가요? 네. 다른 사람 도움은 안 받았고요? 네, 혼자 했습니다. 서진은 다시 도면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로비 중앙, 계단 배치, 전시 공간 연결 부분.
이 비율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황금 비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1.628 대신 1.63을 적용했고요. 왜요? 사람이 느끼기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완벽한 황금 비율은 때로 너무 정확해서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대리 혹시 연필 돌리는 버릇 있으세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설계할 때 연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지 않나요? 3번씩.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오빠도 그랬거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실종된 오빠요. 서진은 준호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당겨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오빠 이름은 강희연이에요. 쌍둥이였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건축에 관심이 많았어요. 레고로 건물 만들고 도화지의 설계도 비슷한 걸 그리고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간 거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지은 건물이 무너졌어요. 오빠는 그날 그 건물에 있었어요. 현장 견학을 갔었거든요. 11살이었어요. 시신은 못 찾았어요. 건물 잔해 속 어딘가에 묻혔을 거라고들 했죠. 아버지는 미쳐버렸어요. 책임자를 찾아내서 고소했고 설계자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이수. 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붕괴 사고로 고소당한 설계자 이수가 제 아버지예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이 대리는 네, 저는 그 오명을 씻으러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팀장님, 혹시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앉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이 대리 사실 제가 뒷조사를 좀 했어요. 네? 당신이 입사 지원서 낸 날부터요. 이력서에 적힌 학교, 수상 경력, 프로젝트 이력 전부 확인했어요. 심지어 대학 때 제출했던 설계 과제까지 구해서 맞죠.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당신 설계 방식이 제 오빠랑 똑같았거든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건 오빠 노트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거죠. 오빠는 여기에 자기만의 건축 아이디어를 적었어요.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스케치, 평면도, 비율 계산. 여기 봐요. 서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황금 비율은 너무 완벽해. 나는 1.63이 더 좋아. 사람 같아서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진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기둥 배치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비는 넓어야 해. 기둥 없이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준호가 방금 그린 도면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설계 방식, 비율 선택, 공간 구성. 심지어 연필 돌리는 버릇까지. 전부 제 오빠랑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준호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 도면을 그리는 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사고 나기 며칠 전 아버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설계도에 대해서요. 설계도 속에 숨겨진 방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는 말 안 했지만요. 아버지는 안 들었죠. 바빴으니까. 숨겨진 방. 준호의 머릿속에 19층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철제판으로 봉인된 문. 팀장님 혹시 그 숨겨진 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오빠가 말해주기 전에 사고가 났거든요. 하지만 설계도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서진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리, 당신은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설계 노트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숨겨진 기둥 서명. 건물에는 보이지 않는 핵심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버지는 끝까지 설명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해요. 그게 사고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진실이요? 제 아버지는 설계 실수로 건물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팀장님 아버지도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네? 제 오빠 노트요. 당신이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았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정말 제가 가져가도 돼요? 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저도 같이 찾을 거예요. 진실을요. 오빠가 뭘 알았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 과장은 구조 계산을 하고 있었고 박 대리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희현, 20년 전 실종된 소년, 준호와 같은 설계 방식을 가진 아이, 그리고 숨겨진 방을 알고 있던 사람. 준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희연의 건축 노트. 아무도 보지 마시오. 준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림들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다리, 탑. 그리고 중간쯤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한 층의 구조였습니다. 방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작은 방 하나가 따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선으로. 그리고 그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의 비밀방.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 왜?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숨겨진 방. 19층 복도의 출입 금지 구역. 준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고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떠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설계 노트, 이연의 건축 노트, 봉인된 방, 숨겨진 기둥 서명,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연이 그 방에 들어갔다면? 만약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사흘 후에 왔습니다. 강 회장 부부가 해외 출장을 떠난다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일주일간 중국 상하이 건설 박람회 참석. 서진도 동행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회사에 남았습니다.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7시 설계부는 텅 비었습니다. 8시 복도의 불이 반쯤 꺼졌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연의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접힌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작은 방. 아빠의 비밀방. 지금이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카페 뒤로 발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 철제판으로 봉인된 문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5개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펜치, 드라이버, 철사. 사흘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에 철사를 넣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천천히. 철사가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2번째, 3번째.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4번째, 5번째. 마지막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그는 힘을 주었습니다. 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얀 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탁했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4평 남짓. 창문은 없었습니다.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장 가까운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 영수증, 회의록.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동 복합 건물 설계 변경 승인서. 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3월. 사고가 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기존 설계안에서 기둥 배치를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공사비 절감. 승인자는 당시 시공팀장.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에는 강태성 회장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계 변경 아버지 몰래. 그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공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작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둥 삭제 작업 완료. 예산 3천만 원 절감.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둥을 삭제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핵심 기둥을.
그래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롤로 말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바닥에 놓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강동 복합 건물 구조 설계도. 아버지의 서명이 오른쪽 아래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도면을 훑어보았습니다. 기둥 배치, 보 연결, 하중 분산.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도면 모서리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시구역 기둥 절대 삭제 금지 하중 집중 지점 위험. 준호는 그 글씨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경고했어. 하지만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사진들. 기둥을 세우는 모습, 철근을 조립하는 모습, 콘크리트를 붓는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완공 직전의 건물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유리와 콘크리트로 된 외벽. 그런데 사진 오른쪽 아래 흐릿하게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처럼 보였습니다. 이현이다.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현은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페이지들. 준호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어린아이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아빠 회사에 갔다.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다. 근데 이상했다. 기둥이 없었다. 분명히 설계도에는 있었는데. 준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저씨한테 물어봤다. 왜 기둥이 없냐고. 아저씨는 돈 아끼려고 뺐다고 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다음 페이지. 설계도를 다시 봤다. 아빠 방에 있던 원본. 거기에는 기둥이 있다. 근데 건물에는 없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다. 근데 아빠는 안 들었다. 바쁘다고 했다.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현장에 간다. 사진을 찍어야겠다. 그래야 아빠가 믿을 거다. 그리고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5월 14일. 붕괴 사고가 난 날. 준호는 공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현은 알고 있었어. 건물이 위험하다는 걸, 기둥이 삭제됐다는 걸, 그래서 증거를 모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소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설계도, 승인서, 시공일지, 사진, 공책. 전부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설계부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 준호는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스캐너로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CAD 프로그램. 준호는 아버지의 원본 설계도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도면이 떴습니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삭제된 기둥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시구요? 그곳에 기둥을 다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강 구조를 추가했습니다. 철근 배치를 수정했습니다. 하중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수정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설계대로라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출력했습니다. A1 용지에 도면이 인쇄되었습니다. 준호는 도면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증명했어요. 그는 도면을 말아서 튜브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사를 나갔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태성 회장, 이연의 아버지, 그리고 준호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은 사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둥 삭제를, 부실 공사를, 그런데도 준호의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한강변이었습니다. 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강 회장과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언론에 공개할 것인가?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진은 이연의 쌍둥이였습니다. 오빠를 잃은 사람, 그리고 진실을 찾고 싶어 했던 사람. 하지만 그 진실이 아버지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라면 준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어.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준호는 자신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던 뒷모습. 아버지,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은 이미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누군가를 무너뜨린다 해도, 설령 그것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해도,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먼지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손을 뻗는 작은 소년. 준호는 그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강 회장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회장실로 오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준호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켰나? 아니면 우연일까요? 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정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캔한 증거 파일들이 USB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님, 회장님 집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비서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준호 대리 데려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집무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강태성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옆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대리 앉게? 준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봉인된 방에 들어갔다지?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들켰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찾았나? 진실을 찾았습니다. 진실? 20년 전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세했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튜브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수정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회장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본 설계입니다. 회장님께서 임의로 변경하시기 전의 설계도입니다. 회장은 도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시구역 기둥입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핵심 구조였죠. 하중 집중 지점이었습니다.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기둥이었습니다. 준호는 USB를 꺼냈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승인서, 시공일지 예산 절감 내역, 그리고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희영 군의 마지막 기록도 있습니다. 서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회장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연희의 기록? 내희영 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둥이 삭제됐다는 것을,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를 모으러 현장에 갔습니다. 그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이현 군의 공책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쓰내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진이 다가갔습니다. 회장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사실인가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이연희가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왜 그날 현장에 갔는지. 하지만 기둥을 삭제한 건 알고 계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승인서에 회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절감한다고 핵심 기둥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자 설계자 탓을 하셨습니다. 나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어. 시공팀장이 괜찮다고 했어. 구조 계산을 다시 했다고 했어. 나는 믿었어. 거짓말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경고했습니다. 설계도에 적혀 있습니다. 절대 삭제 금지 위험. 회장님은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제 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회장님이 고소하셔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격증, 재산, 명예.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길었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진실을 숨기셨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설계자 잘못인 줄 알았어. 현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말했거든. 나도 너무 슬펐고 분노했어. 이연희를 잃었으니까. 그는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기둥 삭제 승인서를 봤어. 내 서명이 있는 걸 봤어. 그제야 기억났지. 시공팀장이 예산 절감안을 가져왔을 때 나는 대충 보고 승인했어. 설계자가 확인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럼 그때 밝히셨어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소송은 시작됐어. 언론은 설계자를 범인으로 몰았어. 회사 주가는 떨어지고 있었어. 만약 내가 진실을 밝히면 회사가 망할 거였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거였어. 그래서 제 아버지를 희생시키신 거군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나는 비겁했어.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어. 그리고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죄책감으로는 부족합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기다려. 서진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준호 팔의 어떤 부분을 스쳤습니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작은 돌기. 그녀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의 어깨로. 이대리 잠깐 왜요? 옷 좀 벗어줄래요? 어깨 부분만.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네? 제발 부탁할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다친 거예요?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흉터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네? 제 오빠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6살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였어요.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깨를 보았습니다.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연희, 아닙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셔츠를 다시 입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아니야.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 준호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서.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입사한 후 나는 의심했어? 자네 설계 방식이 이연희와 너무 비슷했거든. 그래서 검사를 의뢰했어? 자네가 쓴 커피잔을 회수해서. 준호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피검사자 어강태성 마이너스 피검사자 비준호. 친자관계 확률 99.99%.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넨 내 아들이야, 이연희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전 사고 때 자넨 살아남았어?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조됐겠지? 기억을 잃었을 거야. 그래서 새 삶을 살았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수입니다. 어머니는 김현희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네를 입양했을 거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사고 직후 실종 아동 보호 시스템에 자료가 없었어요. 신원 미상의 아이로 병원에 왔다가 어딘가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이수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자네 아버지 아니, 자네 양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내 잘못을 덮으려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켰어? 준호는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연아, 저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와 도면을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기다려.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아니 준호 씨. 제발 하루만 기다려줘요. 아버지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오빠는 복수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틀렸습니다. 준호는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을, 그분이 훌륭한 건축가였다는 것을, 그것만 원합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남매예요. 쌍둥이예요. DNA가 증명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매가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저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잠깐. 회장이 외쳤습니다. 준호는 멈춰섰습니다. 내가 직접 밝히겠다.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내가 기자회견을 열겠다. 20년 전의 진실을 내 입으로 밝히겠다. 그리고 자네 양아버지에게 사죄하겠다. 정말이십니까?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나는 할 거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하려던 일이었으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 이연희가 그러려고 했잖아. 준호는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야,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가요. 그래, 알았다, 준호야. 너 괜찮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곧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집.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곳.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는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어요. 설계는 완벽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이 임의로 바꿨을 뿐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말해줄게. 어머니,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우리는 너를 입양했어, 병원에서. 넌 사고로 다쳤고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신원을 찾을 수 없었어. 근데 준호야, 어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하니? 너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키웠고 사랑했고 함께 울고 웃었잖니. 그게 진짜 가족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준호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성 그룹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신문사 기자, 온라인 매체 기자들. 예고된 긴급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회사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식어가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회장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그룹 회장 강태성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0년 전 제 회사가 시공한 강동 복합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당시 저는 설계자인 이희수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원인은 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설계도에 표시된 핵심 기둥의 삭제를 승인했습니다. 이희수 건축사는 강력히 반대했고 설계도에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건물이 무너졌고 제 아들을 포함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희수 건축사는 그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합니다. 이희수 건축사님,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30초.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취재진 뒤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뉴스가 회장의 고백을 다뤘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20년 전 진실 고백. 무고한 건축사에게 누명 씌워 결국. 고 이희수 건축사 명예 회복 수순. 준호는 집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회장이 계속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난 거니? 네, 끝났어요. 내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시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네. 아버지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보상을 시작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빠를 찾고 싶어요. 진짜 오빠를요. 기억을 잃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예요. 알아요. 억지로 강요하지 않을게요. 다만 다만, 가끔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부 정도만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희수 건축사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건축사 자격이 복권되었고 사후 표창이 수여되었습니다. 준호는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고 이희수 건축사, 정의로운 설계로 진실을 지키다. 준호는 상패를 들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설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래된 페이지들, 손때 묻은 모서리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진실 위에 세워진 건물만이 영원히 설 수 있다. 준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호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이연 건축사무소였습니다. 그의 두 이름을 모두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희수의 이와 강희연의 현,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10평 남짓, 책상 3개, 의자 6개, 벽에는 아버지의 설계도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첫 직원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강성그룹을 나온 그가 찾아왔습니다. 이대리 아니 소장님 저도 데려가 주시오. 왜요? 대기업 그만두고 거기는 이제 답답해요. 진짜 건축을 하고 싶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월급은 반으로 줄 텐데요. 괜찮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작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예산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정성을 다해 설계했습니다. 황금 비율을 비틀었습니다. 1.63. 사람이 느끼기에 편안한 비율. 로비는 넓게 열었습니다. 기둥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숨겨진 기둥은 벽체 안에 숨겼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기둥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철근 배치를 점검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회관이 완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건물 지어줘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상하네.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건물이 사람을 품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지금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지만 좋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을 회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완성한 건물이에요. 작지만 단단해요. 진실 위에 세워졌거든요. 사진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테니까요. 준호는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절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행복하니? 네. 그럼 됐다. 그게 네 아버지가 가장 바라던 거야.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그럼 내가 있으니까.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온 준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프로젝트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계였습니다. 준호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3번. 그리고 도면에 선을 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간을, 진실 위에 세워진 건물을, 그것이 그의 건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건축가로서, 그리고 이준호로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건물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건물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떤 진실은 묻혔고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한 청년의 용기로, 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한 건축가의 정의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신념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사람을 위한 건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